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처분사유 추가 변경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소송 도중에 피고행정청이 처분사유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처분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가 있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가 있다. 처음에 이유 제시를 하면서 처분 당시에 제시했던 사유를 만약에 A 사유라고 했을 때 그 A 사유를 B 사유로 바꾸게 되면 교환적 변경이죠. 그 교환적 변경은 변경이라고 합니다. A 사유를 A 플러스 B 사유로 바꾸게 되면은 추가적 변경이죠. 추가적 변경을 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을 합쳐서 추가 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송 도중에 피고행정청이 이와 같이 처분 사유를 바꾸는 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겠는가? 도적시다였습니다. 도적시다. 소송 도중 적법 확보 이유 제시 다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의 본안 절차입니다. 본안 절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와 관련돼서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경제 효율성 및 소송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경제 효율성은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고 소송경제 효율성은 동일 재판의 반복 방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긍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내용상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법률 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유 제시한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도 있으며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주장의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여기서 제한 요건이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한계로서는 사항적 한계와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사항적 한계로서는 어떤 처분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 모든 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재량 행위에 있어서도 처사 추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 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실체상 한계에 대한 문제가 바로 기사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있죠. 변수가 뭐가 있냐면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판례는 취소의 소송물을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위법성 존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가 없고, 그러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가 없고, 그러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체상 한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할 때만 발생하는 제한 요건이 되는 게 바로 기사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상 한계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언제 존재했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그 표준시로 하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법령 상태, 사실 상태, 즉 법령상 근거, 사실상 근거만 소송 도중에 추가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처분 사유는 추가 변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피고행정청이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법원이 처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한계는 사항적 한계, 실태상 한계, 시간상 한계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처분사유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와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다가 법령상 근거, 사실상 근거를 걸어보시고 좌측에다가 사항적 한계, 실태상 한계, 시간상 한계를 걸어보시게 되면은 사항적 한계는 둘 다 X입니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실체상 한계는 X5가 되는 겁니다.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사실상 근거로의 처분 사유에만 기사동의라는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상 한계는 둘 다 적용됩니다.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법령이라거나 사실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둘 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프린트 2개입니다. 누가 이렇게 글씨를 못 씁니까? 누가? 우리 직원이야? 우리 직원이야? 글씨? 뭐래? 맞아? 시험 보면 안 되겠어. 주관식 시험. 이런 글씨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저런 글씨는 교수님 정도 수준의 실력에 도달을 해도 꽈락이에요. 주관식 시험은 철저히 글씨체입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은 글씨체예요. 글씨체만 예쁘면 동해물가를 써도 합격합니다. 그게 주관식의 특징이에요. 이건 제가 13년, 이제 14년째 애들 가르쳐 보면서 제 결론이에요. 글씨 못 쓰는 사람 합격할 가능성 너무 낮아요. 합격을 하게 되면은 주관식에서 경제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시험이면은 그쪽에서 점수를 뽑아내는 건 가능해.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손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항적 한계가 있고, 실체상 한계가 있고, 시간상 한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법령 자체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아무 처분의 변경이라거나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사동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제시하는 거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정을 제시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고 하자 치유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절차상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하자 치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용상 하자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 우리 트라이앵글 이론 안 배웠죠? 트라이앵글 이론. 트라이앵글 이론은 우리 판결의 효력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쪽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은 뭐밖에 없다? 일부 인용 판결하고 예외 기각 판결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부 인용 판결은 문제로 출제가 되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일부 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럴 때는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만 여러분들이 바로 해주시고 결론 내려버리시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단계 모두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얘기했던 건 변경의 의미입니다. 2단계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일부 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우리가 칼로리 바란스를 그려놨었고요. 위에서부터 1, 2, 3번 칸을 걸어놨었습니다.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형성 소송이기 때문에 취소에서의 인용 판결은 어쨌든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시키게 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2번, 3번은 소극적 형성 판결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취소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인데 이것이 일부 인용 판결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에 대한 문제,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문제로 된다. 1번은 뭐라고요?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적극적 형성 판결이다. 2번, 3번은 소극적 형성 판결로서 일부 취소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 형성 소송이 인정될 수가 없다면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 소송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확실한 부분부터 출발을 시켰습니다. 안 되면 1번이 X가 되는 것이고 1번이 X가 되면은 더 이상 우리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변경의 의미를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변경이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 2단계 들어가고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부 취소는 2번과 3번을 말하는 건데 우리 소송법에 있는 변경이 소극적 변경이기 때문에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 즉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소극적 형성 판결만 가능한 겁니다. 소극적 변경의 범위 내에서만 그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기준은 바로 분리와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감염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재량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 이러한 일부 취소 판결이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 처분에서도 역시 일부 취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했던 건 이제 사정 판결입니다.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인용이 되어야 될 것을 기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익 형량의 산물로서 법원의 재량으로 사정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행심위의 재량으로 사정 재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위치공이 되는 겁니다. 위치공이 되는데 처분 위법은 이 사정 판결이 바로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취소 사유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판결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공공복리라는 것은 이것은 이익 형량의 산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로 출제가 될 때 2번 요건이 취소 사유라고 제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에 불과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취소 소송이라고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취소 소송이 요건이다라고 언급이 되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취소의 대상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 판결 과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리게 되면 바로 26조의 직권심리주의를 떠올려야 됩니다. 직권심리주의를 떠올리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학설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고 직권증거조사주의설, 변론주의 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이렇게 세 개의 학설 대립이 있었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변론주의 보충설이었었죠. 이것이 28조에 있는 사정판결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면 전면적 긍정설, 전면적 부정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 전면적 긍정설 이렇게 또 학설 대립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일권 기록 현출되어 있으면 명시적인 주장이 없어도 심리할 수 있고 명시적인 주장이 없어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일권 기록 현출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도출할 수 있을 때, 즉 기사동이 인정될 때를 말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6조와 28조는 물과 기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26조를 근거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을 허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의 입장에서는 피고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라는 것을 하려면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라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연 사정 판결이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뒤에 가고 무효확인 소송 배우게 되면 제가 다시 추가 논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 우선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라는 전제를 까시기 바랍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그 소송의 목적물이 무효인 처분이라는 겁니다. 사정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결로서 새로운 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일부 취소에서 얘기했던 적극적 형성 판결인 겁니다. 적극적 형성 판결. 이건 인정될 수가 없죠.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법부가 하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사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게 맞고, 그래서 행정소송법 38조 1항은 28조의 사정 판결을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부작위 위협 항의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작위에 대해서도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구적 쟁송이라고 해서 사정 판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작위라고 해서 사정 판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정 판결은 이익 형량의 산물이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의 형량을 할 수 있는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작위 위협 항의소는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것이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 간의 형량을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에서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전에 사정조사를 하고 나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사전 통지 알려주게 돼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성명권 행사를 해서 자기한테 손해배상 등을 병합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병합을 하게 되면 취소는 기각을 하면서 손해배상은 인용을 해주는 전부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패소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의 패소인 것은 맞습니다. 원고의 패소인 것은 맞지만 원고가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2조에 따르게 되면 사정 판결이나 아니면 처분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각하, 기각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 쪽에서 그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어저께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판결의 효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습니까? 시험 봐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죠? 해보니까. 아직 별겁니까? 별거 아니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술에 배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집에서 잠을 안 잡니다. 집에서 자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벌써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냥 연구실에서 잡니다. 그래서 돈 나가는 걸 감수하면서도 그냥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연구실에 가면은 이제 소파가 몇 개가 있어요. 베드 소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정말 피곤하면 잠깐 잠들었다가, 그렇게 자면 불편하니까 금방 깨요. 또 금방 깨면 눈 뜨자마자 바로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중간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1시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이고, 이 수업이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를 하루에 수업을 하는데, 그럼 제가 책 쓰고 하고 하는 작업할 시간이 사실상 밤 시간하고 오전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 시간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가버리면 이제 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어나 수학 선생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옆방에 있죠.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옆방에 있으니까 건너방에 있겠네요. 영국의 선생님 옆방 앞에, 방금 같이 또 계속 담배 피우고 딴소리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난 2시, 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나는, 애들 시험 봐서 2시 10분이롱. 그렇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원장이나 그리고 이제 영국의 YK 영국 선생님이나 다 같은 동네 사람이어서 예. 또 뭐 그런 것도 또 조사를 해봤나 봐. 조사를 해봤나 봐. 아까 다 가니까 예, 제 친구가 이제 영국 선생님 친구거든. 예, 서로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당구 치던 관계여서 그런 사이여서 그 당구장의 여기 원장도 그 당구장에서 당구를 배웠대. 예, 그래서 그 당구장이 참 훌륭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군. 뭐 그딴 소리 하나가 올라왔는데 좀 많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뭐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사는 좀 바뀔 수 있죠. 그죠? 예, 역사가 계속 쌓이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한번 책 써 놓으면 웬만하면 그냥 쭉 갈 수 있잖아. 그죠? 제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판례가 계속 바뀌니까 조금만 정줄 놔버리면은 바뀐 걸 체크를 못해. 그걸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부단히 계속 뒤져야 됩니다. 부단히 계속 판례 검색하고 읽어보고 조금만 시간이 남으면 이제 우리 보는 판례들에 들어가면 이제 참고 판례들이 있거든. 다 클릭해봐야 돼요. 딱 클릭해서 연결되는 판례들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계속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시쯤에 잠깐 이제 집에 가고, 그러니까 집도 신림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씻으러 가는데 신림동에 우리 학생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 안 됐어, 시험이.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은 살짝 봤거든. 쟤 아닐까? 걔 아닐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빨리 씻고 빨리 와야 되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모른 척하고 귀에 이제 항상 뭘 꽂고 다니거든. 지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야. 아까 봤잖아. 놀란 척하면서 웬일이니?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씨, 대낮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좀 이따 밤에 먹자, 밤에. 야,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 시험이 안 됐는데, 나이가 39 정도 돼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5년째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로 가서 살 거래,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일하면 살 거래. 마음이 갑자기 짠하잖아. 시험 안 된 것도 짠한데, 근데, 아프리카 간다니까, 왠지 아프리카 간다니까 짠해? 그랬더니, 왜 가냐고 했더니, 여긴 너무 추워. 그러는 거야. 아프리카 가면 안 돌아올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술 한 잔만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자. 좀 이따 밤에 연락할게. 얘기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시험에 되고 안 되고를 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완주한 사람과 완주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주만 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생한테 그 고등학교 공부 그만두고 뭐 사법시험 한번 봐봐라 해도 다 붙어요.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왜냐? 시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이 사실 어떻게 봐요? 그렇죠. 떨어진 사람은 없겠지. 응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응시를 했더라면 100% 합격할 것이다. 왜냐면 걔들은 완주를 해요. 완주를 하잖아. 어쨌든 고3 졸업할 때까지 앉아 있잖아. 어쨌든 수업은 나오는 거잖아. 그거예요. 나는 딴 선생님들처럼 수업 시간에 졸지 마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졸아도 되고 자도 엎어져 마음대로 해. 오기만 좀 와. 알겠어요? 오기만 좀 와. 인강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인강 보시는 분들 과연 여기처럼 매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몰아봤다가 또 그 다음에 안 보고 막 한 일주일 지났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공부예요. 다 까먹습니다. 완주만 하시라고요. 끝까지 완주하고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완주하고 떨어진 사람 정상적으로 1년을 하루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학원에다가
1월, 2월, 3월에 제 강의 일정표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 강의 일정표의 일부분을 떼내서 이제 거기다가 이쪽 강의 일정을 올려놔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부터 제가 거기 항상 이렇게 써놓거든요. 한결같이 1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써놓거든요. 학생도 마찬가지, 강사도 마찬가지. 1년을 하루처럼 생활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완주하십시오. 완주.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뭐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문제 안 풀린다고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징징거리면 안 돼요. 선생도 징징거리면 안 되고 학생도 징징거리면 안 돼요. 세상에 징징거리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투덜투덜 거리는 거. 알겠죠? 네. 하품하는 거,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거, 이런 거는 세상에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거는 딴 사람한테 다 전염됩니다. 알겠죠? 다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말하면 고개 끄덕끄덕한다? 투덜투덜하지 말고 책 욕하지도 말고 강사 욕하지도 말고 부모 욕하지도 말고 딴 애들은 뭐 좋은 원룸에서 아파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뭐 힘든데 뭐 바퀴벌레 나오는 고시원에서 공부한다고 뭐 그거 투덜거리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투덜하지 말고 그냥 숨 꼭 참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대 왔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1년이면 끝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합격해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는 합격 못해도 1년 안에 합격합니다. 수석은 못해도 합격은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그걸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예요. 종합반이나 단과가 장사가 안 돼서 학원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이유에서 관리형 독서실이나 관리반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강제력 부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때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강제력을 부여해주고 있으면 혼날까 봐서라도 눈치 보여서라도 어쨌든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면 뭐 하겠어. 그치? 학교에 가서 몰래 담배 피고 몰래 술 먹고 뭐 저도 다 해봤지만 그것도 가서 있는 9시간 뭐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시간 동안 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10시간 동안 담배 필 수도 없는 거야. 그치? 하지 말래니까 재밌어서 하는 것 뿐인데 그거 해봐야 10분 20분이에요. 남은 시간 뭐해? 책상에 앉아갖고 잠자는 것도 계속 자면 허리 아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놀아대도 한 8시간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냥 1년을 완주하시면 끝나.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관리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저도 이제 부정을 했다가 이제는 공감하고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두문자 이런 것도 저는 원래 작년까지도 부정했어요.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 두문자 질이야. 얄팍하게 막 이랬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작부터 끝까지 두문자질. 그래요. 인정했습니다. 머리로 공부해! 막 그랬는데 그거보단 많이 합격시키는 게 낫고 나의 원칙은 좀 포기하는 게 맞고 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관리반은 여러분들의 강제력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겁니다. 1년을 하루처럼 산다. 이건 전혀 전 관리반 홍보 아니에요. 왜 홍보가 아니냐면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거에서 우리 쪽에 자리가 30석밖에 안 주어졌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 몇 분 안 지나서 그냥 마감 끝 날 거예요. 그럼 뭐 오고 싶어도 못 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홍보할 이유가 없어. 뭐 학원에서 리플렛을 막 수천 장, 뭐 만 장을 만들어 갖고 막 뿌려준다고 하고 앞에 뭐 CT 큐브에다가도 막 갖다 꽂아놨고 막 이렇게 다 해서 30명은 그냥 모여요. 30명은. 그래서 홍보할 이유는 없는 건데 제가 문제가 고민이 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3개월이라는 시간,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8일날 봤나 그랬을 겁니다. 그죠? 4월 8일날 국가직 9급이. 그러면 4월 초에 시험을 본다고 치게 되면 1월부터 하게 되면은 3개월이야. 근데 이 3개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어요? 3개월 동안 술 안 먹고 버틸 수 있어? 3개월 동안 정말 하루처럼 공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루처럼 공부할 수 있냐?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의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조직생활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딘가에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고 항상 거기서 합숙을 했어요. 그게 조직 생활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저를 그냥 프리랜서로 둬버리면 계속 술 먹어요. 혼자 계속 친구들 불러. 친구 한 1000명 있거든. 그래서 계속 불러. 내가 사도 상관없어 다 와. 막 계속 술만 먹어. 공부를 안 하고 일을 안 해요. 계속 일정을 만들어요. 일정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제력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3개월 혼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따뜻해서 그러나? 문 열어버려요. 좀 문 열어요. 거기 옆에 창문 열고 전체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문을 열고 본인은 좀 감기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시험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축 처져 있어. 아니야? 내가 처졌나? 아이씨, 알았어. 안 쳐줄게. 합시다. 네.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지 수준에서 세상이 보이지. 내 잘못입니다. 불자판형 세속입니다. 불자판형 세속. 네, 어저께 남문희 선생님이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의 부처님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 계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의 불무법 원리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성경책에, 그리고 부처님과의 제자들과의 내용은 금강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판형 세속, 불자가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서 세속을 교화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불자판형 세속 들어가겠습니다. 불자, 판, 형, 세, 속 이렇게 됩니다. 불자판형 세속.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바로 확정력입니다. 확정력. 밑에 있는 세 가지가 바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영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고요. 얘가 형식적 확정력이고 얘가 실질적 확정력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불은 불가쟁력입니다. 불가쟁력. 처분에도 불가쟁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판결에도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쟁, 다툴 쟁자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안날에 90일, 이튿날에 1년 이렇게 해서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의 불가쟁력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소라는 것을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제소를 하게 되고 판결을 다투려면 상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소기간이 있다면 여기에도 상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깨기 위해서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2심 법원의 판결을 깨기 위해서 3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때 그 상소 기간은 전부 다 14일입니다.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판결을 깨기 위해서 다툴 수가 없다.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하고 피고에게 적용되는 힘입니다. 원고하고 피고에게. 그래서 원고가 패소했으면 원고가 상소를 제기할 것이요, 피고가 패소했으면 피고가 상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원고이든 피고이든지 간에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판결은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주체는 3명이 있었죠. 법원이 있고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원고, 피고, 법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도 이걸 깰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도. 이것은 법원한테 적용되는 힘입니다. 얘는 자박력. 자박력은 불가변력이라고도 합니다.
불가변력.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법원에게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한테 적용되는 힘이 바로 불가변력, 자박력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 묶을 박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묶이는 힘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자기가 한 판결에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무단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소송 당사자하고 법원하고 합치면 소송 주체가 다 등장했죠. 소송 주체 3명이 다 등장했습니다. 원고, 피고, 법원 다 등장했지. 그러면 당해 소송 절차입니다. 당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소송 절차라고만 쓰겠습니다.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 판결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판결의 내용을 깨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있겠어요? 똑같은 사건에다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소송도 있고, 세 번째 소송도 있고, 네 번째 소송도 있고, n번째 소송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다가 소송을 계속 제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패소했는데 저기 가서 내가 승소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장 판사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 구속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적부심에서도 내보내잖아, 그렇지? 재판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웠는데 원고가 첫 번째 싸움이어서 피고는 전문가잖아, 그렇죠? 공무원이야, 공무원. 행정청은 맨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송에 익숙해. 근데 국민들이 소송에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디게 가야 돼요? 막 이러고 어디가 뭐냐?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 못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싸움에서 원고가 학습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준비를 막 해가지고 두 번째 싸움에서 아예 두드려 패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이 법원에서의 판단과 이 법원에서의 판단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n-1의 절차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은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기판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판력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 기판력은 후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후소에. 이 후소 앞에 게 전소가 되고 이게 후소가 되는 거고, 이 후소에도 소송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원고도 마찬가지요, 피고도 마찬가지요, 후소의 법원도 마찬가지요, 싸그리 다 묶입니다. 얘네들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얘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법원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소의 판단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다 마찬가지예요. n-의 소송 절차입니다. 다른 어떤 소송 절차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소송 절차. 에서 이미 판단은 끝난 거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끝난 거죠. 이래버리면 이 판결의 내용은 완전히 고정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 확정력으로서의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어떤 추가 요건이 있어야지 이런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바로 기판력 발생합니다. 다른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얘의 요건이 되고 있죠. 얘가 얘의 요건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은 형식적 확정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내용 보완을 해줍니다. 내용을 보완해 주게 됩니다. 내용을 보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불가증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만 했잖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했지만 무엇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했는지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A라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그 확정력의 내용을 구성해 주는 게 바로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이 절차적 효력으로서 불가증력의 내용을 보완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인용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까? A 처분은 위법하다.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됐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A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위법하다. 사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A 처분은 위법하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지만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명시를 해주라고 했죠. 명시를 해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칩니까?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하 판결은 A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거절하고 되돌려 보낸 것뿐 각하 판결에는 법원의 어떤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안 판결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형성력입니다. 형성력은 그동안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력이니까 힘력자를 써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라는 말은 권리소송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행위소송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지?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우리 항고소송에서의 형성력 얘기할 때는 법률관계 변동이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 변동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처분 효력의 변동을 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성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얘는 형성효와 함께 소급효가 들어갑니다. 형성효와 함께 소급효가 들어간다. 형성효는 당연하게입니다.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입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소급하여. 당연하게 그리고 소급하여. 당연하게 그리고 소급하여.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쓸데없는 말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업과 이거 그렇게 안 믿는 표정 짓지 말고. 그래서 수업과 관련돼서 쓸데없는 말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낼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도 지금 제가 쓰는 이 개념이나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걸로 그냥 다 풀릴 거예요. 그걸로 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기본 강의에 뭐 좀 이렇게 청개구리여서 그래요. 청개구리여서. 근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는 게 하나씩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믿지 않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이게 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뭐겠냐?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 뭐 기본 강의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가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압축을 해서 이렇게 시험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처음 공부할 때도 요만큼 합니다. 지금 요만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요만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판례할 때도 요만큼 합니다. 문제도 요만큼 풀고요. 마지막 이렇게 정리는 요만큼으로 갑니다. 끝. 알겠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대신에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여긴 이랬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밀도를 좀 더 높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넓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제가 하는 말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 구도를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이 체계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가 그대로 다 술술 풀릴 거예요. 예, 공부를 거꾸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법을 공부할 때도 학을 공부할 때도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되게 특이한 놈입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도 저는 처음에 책을 읽지 않았고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예, 문제부터 풀었어요. 예, 문제 풀고 왜 안 풀려?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안 풀려야 되는 거잖아. 왜 안 풀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했냐면 미시책을 딱 펴고 앞에 보통 애들은 이렇게 그 앞에 머리말 그치 서두부터 읽잖아. 맨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었습니다. 거꾸로. 예, 맨 뒤에 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된 거 아닐까? 예, 당연히 모르는 거지 처음 공부하는데 예, 당연히 되겠지. 예, 그 뒤에서부터 밀어요. 예, 좀 이상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저는 여러분 강의를 해달라고 처음에 주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기출문제 그냥 처음부터 다 풀어봤다고 했죠. 그냥 그렇게 3번, 4번, 5번이 지금 이제 작업하면서 읽은 것까지 하면 한 10번은 이제 풀어봤을 겁니다. 예, 수업한 것까지 하면 좀 더 되겠죠. 예, 근데 문제를 이렇게 쭉 풀고 나면 이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렬별로 요 정도 느낌까지 밀겠구나. 그 다음에 요 시험을 가게 되면 좀 확장하네. 예, 그래도 깊어봐 여기까지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업할 때는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줄여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주문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표현과 지금 뭐 이렇게 이미 판단은 끝났다. 예, 그 다음에 당연하게 소급하여 이런 걸 그대로 외우라고요. 안 그래 버리면 텍스트 읽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끝도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나중에 하실 때도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언제 다 풀어 막 1월 달에 관리반 가면 문제만 모아놓은 걸로 500페이지가 넘는 문제 모음집을 줄 거예요. 그럼 이걸 많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표현만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양이 얼마 안 돼.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그냥 다 풀리는 걸 보고 신세계를 느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직 행정법인 겁니다. 저는 마법사거든요. 이 마법에 여러분들이 걸리셔야 되는데 자꾸 혼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형성효는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알겠지? 그러니까 A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다? 그랬을 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분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자동으로 소멸한다.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효력이 소멸한다. 근데 그 효력은 지금부터 소멸한다? 아니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처분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처분이니까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야. 형성효와 소급효가 포함된다. 이거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집행정지에서 배웠잖아요. 취소 확정 판결이나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는 형성효와 소급효가 포함되는 것인데 집행정지는 1층 건물 생각해봐. 1층 건물. 거기에는 형성효와 장래효만 인정되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법은 결국 뭐야? 이익형량이다. 이거는 실체고 공부할 때 있어 법은 매핑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핑이야. 앞에서 배운 내용과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공시키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이 형성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 이것도 역시 당사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원고 피고. 그 소송의 원고 피고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동작구청장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이 원고 갑하고 그 다음에 피고 동작구청장에게는 그 처분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야. 처분 효력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힘 형성력입니다. 형성력. 그 다음 얘는 대세효입니다. 대세효. 대세효. 제3자 효라고도 하게 됩니다.
소송상 제3자에게 미치는 힘이기 때문에 제3자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대세효라는 게 대할 때자에 세상 세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큰 대자의 힘세자입니다. 큰 대자의 힘세자입니다. 이걸 세상 세자에다가 대할 때자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뭘 모르시고 그냥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느끼는 대로. 그거 아니고 뭐예요? 큰 대 힘세입니다. 어떤 힘? 형성력입니다. 형성력. 형성력이라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원래 형성력은 누구한테까지만 미치는 건데, 원고하고 피고 여기까지만 미치는 건데, 이거를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도 이걸 힘을 키워주는 거야. 걔한테까지도 미치도록. 그게 대세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속력이 되는 겁니다. 기속력. 기속력. 이 기속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힘이냐면, 이거는 행정기관한테 적용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 그런데 이 지금 세속이잖아요. 세속. 이 세속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힘일까? 이건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효력입니다. 위에 있는 불자판형까지는 다른 소송에도 다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에도 불자판형은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에만 유독 세속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29조에는 대세효에 대한 규정을, 30조에는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절차에 대해서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효력이야.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세속에 대한 규정만 29, 30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속력의 내용은요. 기속력의 내용.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배운 대로 처분에는 제3자요 행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자요 행정이라는 게.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일반적인 소송은 권리소송인데, 우리가 말하는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 행위한 놈을 묶어줘야 돼요. 그 행위한 놈이 또 딴짓거리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효력이 기속력이 되는 거고,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대세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효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낼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잘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 핸드폰은 있으시잖아, 그렇죠? 핸드폰으로 수업을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시고, 원래 여기서 수업을 녹음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동의하면 본인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시고 다니면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금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금지 의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 세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무예요. 그래서 뒤에 의무가 이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 금지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금지 의무죠. 금지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작위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는요, 다시 처분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작위 의무가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원상으로 회복해서 되돌려 놓으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작위 의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위 의무. 그러면 부작위 의무는 우리가 소극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소극적 의무, 소극적으로 그냥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위 의무들을 우리가 적극적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적극적 의무. 이런 건 기속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도 부작위는 다 소극적 의무고요. 작위는 다 적극적 의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작위, 소극적 의무는 다 일반 조항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적극적 의무, 작위 의무는 별도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뭐예요? 부작위 의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라는 거지. 작위 의무입니다. 소극적 의무고 적극적 의무입니다. 소극적 의무는 별도의 명문 규정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의무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여기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명문의 근거가. 명문의 근거가 얘는 없습니다. 얘는 있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연결해봐. 연결하게 되면 얘는 인정이 될 수 있잖아. 근거 필요 없다고 했지? 얘는 인정이 될 수가 있지? 얘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 내렸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한낱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근거가 없어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보게 되면 1항에 기속력에 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규정을 30조 1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에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재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항은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규정은 따로 없어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에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재처분 의무밖에 없는 거야. 재처분 의무밖에. 근데 여기서 이 부작위 의무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인정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자규 의무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얘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결론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상소기간이 경과돼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일반적 효력인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며 이건 뭐예요? 모든 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소송법에는 뭐가 인정되고 있다? 대세효와 기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 대세효와 기속력, 이건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 된다.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불가쟁력입니다. 불가쟁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라고요?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상소를 못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14일 지나가지고 당사자한테 적용되는 힘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자방력은요? 자방력은 선고법원에게 적용되는 효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주체 3명한테 모든 구속력이 다 미쳐버린 겁니다. 3명 모두 다 구속력이 미치게 된 것이죠. 취소 판결을 내려놓고 기각 판결을 내려놓고 나서 그 선고법원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꿨다 해버리게 되면 그 재판 적용이 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판결 선고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뒤집을 수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기판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판력,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A 처분에다가 취소를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또 제기했어. 그러면 앞에 전소가 있죠? 앞전자. 뒤에 후소가 있죠? 뒤후자. 후소의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다시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어. 그리고 나서 다시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또 제기했어. 그러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앞에서는 인용 판결이 나왔고 뒤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또다시 제기된 겁니다. 그랬을 때 후소에서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냐? 첫 번째, 전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는 후소는 가각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는 후소는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앞에서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됐어. 기판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기판력이라는 것이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반복금지효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럼 동일한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후소에서는 각하하는 판결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모순금지효의 의미를 갖게 된다면 후소에서는 기각하는 판결이나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똑같이 그대로 답습해야 되니까. 전소하고 똑같은 판단을 그대로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봐봐. 앞에서 인용이 나왔잖아. 전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전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 이게 확정이 됐어. 그랬더니 후소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이럴 땐 각각 판결해야 된다고. 이럴 땐 뭐 해야 된다고? 기각 판결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저기서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판력이 반복금지 이유를 의미한다는 거야? 저기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게 기판력이 모순금지 이유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어디를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판단해야 될 때는 기각 판결 여기를 지켜보셔야 된다고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알겠어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 기판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취소 판결이 나왔잖아. 그럼 A 처분은 효력이 소멸했잖아. 그런데 또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또 제기했잖아. 그럼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이 소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쵸? 여기서 각하된 건 기판력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각하된 거는 이게 기판력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하게 되냐? 이건 기판력 때문이 아니라 이게 기판력 때문인 거라고요. 이거는 왜 각하라는 거야? 이건 협의의 소익 때문에 각하하는 거라고요. 이미 A 처분이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A 처분의 취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하하는 거야. 협의의 소익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지 기판력 때문에 각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걸 보고 기판력이 반복금지요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밑에 걸 봐야 되는 거라. 밑에 걸.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후소에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나왔는데 여기서 각하를 하잖아. 여기서 각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판력이 바로 반복금지효의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기각을 하게 되면은 기판력은 모순금지효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겠지. 그러면 기각을 할까요? 각하를 할까요? 앞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취소를 제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기각 판결한다고요. 기각 판결을. 오케이? 그래서 기판력은 모순금지효가 되는 겁니다. 기판력은 뭐가 되는 거라고? 모순금지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근데 거꾸로 오히려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소송의 다수설은 반복금지예요. 반복금지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문제 안 나와. 판례로 갑니다. 판례는 모순금지입니다. 판례는 모순금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판력은 이건 소송법적 효력입니다. 소송법적 효력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실체법적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실체법적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 후소에서 기판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중에서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판결 주문에만 미칩니다. 기판력은. 어디에는 안 미쳐요? 판결 이유 부분에는 안 미친다고. 판결 이유 부분에 이 처분이 왜 위법인지 왜 적법인지에 대한 실체법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 이유 부분에는 안 미치고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 아니라며, 그치? 오늘 뭐 침울해진 거 아니라며. 근데 내가 봤을 땐 침울해.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야, 분명히 달라. 어제하고 오늘 하는데 내가 그 느낌을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가 판결 주문이야. 얘가 판결 주문이고 얘가 판결 이유죠. 판결 이유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재판의 결론이 나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실체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실체법적인 판단이. 왜 위법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엔 결론만 있겠지. 기판력은 어디에만 미쳐? 기판력은 여기에만 미쳐요.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고. 그래서 기판력은 실체법적인 효력이 아니라 소송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다 이겁니다. 소송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다. 전에 그건 기억나시죠? 소장과 판결문 중간에 샌드위치 시켜서 소송물 우리 끄집어냈던 거 기억나시죠? 소송물 끄집어냈던 거. 그래요.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는 것은 바로 소송물에 미친다라는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송물에 미친다는 겁니다. 소송물에. 그러면 전소하고 후소하고 소송물이 똑같아야지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죠. 전소하고 후소하고. 근데 그 외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순관계와 선결 문제입니다. 모순관계와 선결 문제. 우선은 소송물이 똑같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했던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했던 얘기. 뭐라고 했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 거부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A라는 사유를 근거로 해서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수리 거부를 했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왜 노조에 들어와 있냐? 이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에 보게 되면 라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로자 아닌 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왜 법에 위반돼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조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더니 수리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처분입니다.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도 처분이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뭘 제기했어요? 여기다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다.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셔야 될 것까지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노동조합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해고를 당했으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지. 그죠? 근데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근로자로 법적 취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얘는 해고당했으니까 근로자가 아닌데 왜 가입돼 있는 거야? 해서 수리 거부를 한 거야. 하지만 노조법에는 얘는 근로자로 취급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완전히 근로자로서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거부 사유가 잘못된 거잖아요. 거부 사유가 잘못된 거니까 거부 처분은 위법한 거란 말이야.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왔지. 나왔더니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지. 재처분 의무가.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노조 설립을 신고를 해놓은 상태가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거부 처분이 나왔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형성력이 인정되지? 형성력이 인정이 되니까 거부 처분은 제거된 거야. 사라졌어? 사라지면 뭐만 남아있어? 예전에 했던 신고나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해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이전에 했던 그 신고에 대해서 두 번째 처분을 하라는 게 재처분 의무란 말이야. 저기 재처분 의무, 그치? 두 번째 처분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재처분 의무인 거야.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얘가 다시 재처분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재처분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법원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는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 행정청이. 인정을 했는데 근데 다른 사유를 또 잡아낸 거야. 다른 사유를 너는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 아니냐.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는 역시 노조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 노조법에. 너는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다 라고 하면서 B 사유를 제시해. B 사유를 제시하면서 또 수리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또 수리 거부를 하면 이 노조는 이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거에 좀 논리적인 사고가 좀 특출나신 분들이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노조로 인정을 해달라고 설립신고를 하는데 수리가 거부된 상황인데, 어찌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는가? 노조가 없다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저 설립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지 않아도 노조는 노조예요. 알겠어요? 법적으로 노동조합은 이 법 내 노조로 설립신고를 통해서 수리받아가지고 법 내 노조로 인정이 안 돼도 법 외 노조가 존재할 수 있어요. 노조법 법 외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것도 노조는 맞아. 노조는 맞는데, 그런데 얘네 법에 보면, 노조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법 내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바꾸면 돼요. 이름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 거부돼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상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다시 또 민사소송법으로 또 넘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내에 노조가 있고 법 외에 노조가 있고 둘 다 노조는 노조다. 법 내에 노조로 들어가기 위한 설립신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법 내에 노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 그래서 법 내에 노조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취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무슨 판결을 해야 되겠니? 무슨 판결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판결이 확정됐잖아. 그치?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됐죠? 판결이 확정됐지?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기판력이 있고 기속력이 있잖아. 기판력은 어디 적용되는 거라고? 후소에 적용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속력은 어디 적용되는 거냐면 이건 처분에 적용되는 거야. 처분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행해지는 처분에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분에. 뭐라고? 얘는 후소에 적용되고 얘는 처분에 적용되는 거라고 찾아봐. 판결이 나왔지? 여기 처분 하나 있죠? 수리거부란 처분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후소 하나 있지? 후소 하나 있지? 한번 미치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저 판결의 효력이, 확정 판결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처분에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판결의 효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기속력이 되는 거야. 기속력이. 밑에 있는 판결의 효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후소에 미치고 있으니까 이건 기판력이 되는 거야. 기판력이. 알겠지? 후소에 미친다고 기판력은. 저게 전소잖아. 앞에 있는 취송이. 여기에 있는 이 취송이 후소잖아. 전소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고 있으니까 이건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 그 다음에 기속력은 처분에 미치는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말라. 잘못했다라고 했던 그 위법을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건 어디 미치는 거라고? 처분에 미치는 거라고. 처분에.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처분이 있고 여기 후소가 있잖아. 처분이 있고 후소가 있지?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기판력만 생각을 해봅시다. 기판력만. 이게 기판력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미치면 앞에서 인용 판결 나왔잖아. 그치? 여기 무조건 인용 판결이 되는 거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 인용 판결이 나오면 기판력은 처분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미치는 거다. 기각 판결이 나오면 처분은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미치는 거다. 사정 판결이 나오면 처분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미치는 것이다. 인용 판결 나왔잖아. 수리거부라는 처분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후소가 법원이 다시 수리거부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야 돼? 판단할 필요 없지. 얘는 뭐만 해야 돼?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만 보면 된다고. 알겠어요?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만 보면 된다고. 후소법원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전소의 소송물과 지금 후소의 소송물이 똑같으면 기판력이 미치는 거라고.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똑같으면 기판력이 미치는 거라고. 그럼 후소에서는 뭘 봐야 돼? 소송물이 동일한지를 보라고. 소송물이 만약에 동일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판력이 미치는 거야. 기판력이 미치면 모순 금지어라고 했잖아. 그치?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앞에서 수리거부가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판단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판단 안 해. 심리 안 한다고. 그냥 그대로 해. 위법이야. 인용이야. 그냥 끝내버린다고. 알겠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동일 소송물에 있어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이에요. 여기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A 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고, 여기에 있는 사유는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는 사유거든. 그지? 우리가 처분이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배웠지? 처분의 상대방이 똑같고 처분의 내용이 똑같고 처분의 사유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처분의 상대방은 똑같지? 갑이라는 노조야. 처분의 내용은 똑같지? 수리 거부야. 처분의 사유는 다르잖아. 그치?
근로자 아닌 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하고 정치운동 너 왜 자꾸 저것만 하냐라는 거하고 어떻게 기사동이 인정되냐고. 전혀 딴 얘기라고. 사유가 다르지? 그럼 동일한 처분이 아니야. 다른 처분이지. 그러면 저 사유에 근거한 처분을 A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B 처분이야. 딴 처분이라고. 저 앞에 있는 전소의 소송물은 A 처분의 위법성 존부고 이 뒤에 있는 후소에 있어서 소송물은 B 처분의 위법성 존부라고. 두 개의 소송물이 같아 달라? 다르다고. 소송물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소송물이 똑같아서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후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식으로 재판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재판해야 된다고. 만약에 기판력이 미쳤다면 얘는 재판 안 한다고요. 따로. 그냥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판단하고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냥 인용 판결로 끝낸다고. 알겠지? 네. 그게 바로 동일 소송물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작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모순 관계하고 선결 문제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시계가 22분입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